실전학습 1회 5번부터 10번 문제. 수필 두 편 할게. 가 작품은 고전 수필이고 나는 현대 수필이야. 가 작품은 인공 폭포하고 인공 돌산을 만든 거야.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 그걸 표현한 거야. 수필이고 인공 돌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을 얘기한 수필이야. 나 청허자는 평소 산수를 몹시 좋아했다. 청허자 대나무란 뜻이고,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지, 그지? 대나무고요. 욕심 없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욕심 없는 삶의 자세고, 글쓴이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지. 산수를 몹시 좋아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산 중에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항악산, 속리산 등은 모두 정상까지 올랐대요. 얼마나 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지. 자연을 좋아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속세를 벗어나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천지가 크고 높고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좋은 것은 만길 높이로 솟은 기암괴석, 그 사이에 살아난 소나무와 잣나무, 어른거리는 구름과 안개, 맑은 시내와 하얀 바위, 호젓한 겨울과 으슥한 숲이다. 이런 데 가면 모두 새 속의 걱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의지와 기계를 키우기 충분하다. 걱정이 다 없어지고 꿈을 키우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이 글쓴이가 산수를 즐겨 찾는 이유야. 산에 가면, 자연에 가면 모든 걱정이 다 잊어지고,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거야. 사방을 유람하는 선비와 성녀를 만나 산수 이야기를 하노라면 나는 몹시 즐거워 묻고 답하느라 입에 침이 줄줄 흘렀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벽이 있다고 비웃었다. 벽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덕후 매니아. 산수를 등산해. 벽이 있다. 등산 매니아라는 뜻이야. 그러다 이제 이렇게 산을 좋아했는데 늙음하게 다리에 힘이 빠져 잘 긋지 못하게 되자 어찌할 수 없어 부득이 누워서 유람할 깨를 내었다.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유람할 깨, 그게 뭐냐면 산 그림을 모으는 거지. 고금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서 벽에 그려놓고 보는 거야.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이안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즐거움을 못 줘요. 그저 정교하고 강건한 필력과 가물가물한 풍경을 건졌을 뿐 생동하고 핀진한 형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마음속으로 늘 안타까웠다. 자, 잘 긋지 못하니까 자연을 그린 그림을 감상했는데 여기엔 생동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쉬웠다는 거야. 앞에 다리에 힘이 빠져 여기가 직접 산을 찾지 않고 산수화를 감상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갈 수가 없었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약간 풍경은 즐길 수 있었는데 생동감을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석가산, 가산이라는 가짜산이야. 돌로 만든 가짜산. 석가산을 만든 이유가 생동감이 없었기 때문이야. 산수와 감상만으로 생동감과 사실감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산에 있는 네 별장에는 남산이 여기 서울의 남산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대요. 별장에는 남쪽 담장 바깥 바위 틈에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샘물이 맛이 달고 시원한 거야. 그래서 마루 밑에 못을 파고 물을 담아 연꽃을 심고 개석을 가져다 그 가운데 가짜산을 만들어 놓고는 늙고 자그마한 소나무와 삼나무, 해양목을 심었다. 자, 파고 심고 가져다 놓고 그 가산을 만들고 심었다.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지.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가산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야. 또 샘물이 나오는 바위 틈을 계산하니 지면에서 서자 정도 높았다. 땅 아래로 물을 끌어와 못 동쪽으로 흐르게 하였다. 대나무를 잘라서 구부린 다음 땅 속에 묻어 대통으로 물이 들어가게 만드니 그 물이 가산 이쪽으로 터져나와 폭포가 되어 흘러내리는데 두 단으로 못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밑에서 이제 물을 밑으로 대나무 통을 사용해서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거야. 폭포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고 샘물이 담장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담장 밖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걸 갖다가 대나무 통으로 연결해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게 담장 밖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 물이 땅 아래의 대통에서 나온 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가산 꼭대기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들 깜짝 놀라며 그 물이 가산에서 나온 줄 안다. 담장 옆에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가산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은요, 석가산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할 만큼 물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할 만큼 잘 만든 거야. 할 만큼 절묘하게 잘 만듦. 예로부터 산을 좋아하여 석가산을 만든 사람은 많다. 간혹 폭포를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의례 보통 이제 만든 사람들은 가산 뒤편의 땅을 높이고 가산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폭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사면이 모두 못물에 둘러싸여 폭포의 맑은 물이 혼탁한 못물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 석가산의 문제야. 일반적
거꾸로 만든 일반적으로 만든 속가산의 문제점이고 그러면 글쓴이가 만든 석가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글쓴이의 석가사는요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없음. 여기에 비해 나의 것은 가상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니 더욱 기이하다. 나는요 위에서 산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상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정말 잘 만드는 거야. 기이하다. 고금에 옛날부터 이러한 것은 없을 듯하다. 나 외에는 내가 만든 석가산 외에는 이런 거 없어. 굉장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부분이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하고 작은 것, 큰 것.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법. 이게 여기는 막 대조적 어휘를 사용했지, 그지? 대조적 어휘 사용하고 이 못은 둘레가 겨우 몇 길이고 작은 것이야. 자, 이 못은 둘레가 겨우 몇 길이고 깊이도 몇 자 되지 않는다. 산은 높이가 5자이고 둘레가 7자. 폭포는 2자 남짓이고 나무는 4대치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적었네. 그러니까 얼마 안 크다는 걸 구체적인 치수를 적어서 얘기한 거야. 이 작은 것이지만 그런데도 봉우리가 험준하고 골짜기가 그윽하며 쏟아지는 폭포와 다투어 흐르는 물줄기가 진짜를 방불케 한다. 작지만은 진짜 같은 거야. 갈라고 몇 길 땅 안에 큰 바다를 가물무리하고 작은 거지만 큰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야. 몇 자의 돌에다가 복례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었으니 장건왕류처럼. 장건왕류는요 당나라 때의 화가인 거야.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거야. 당나라 화가고요. 처럼 솜씨 좋은 화가들이 정성을 쏟고 기교를 다해 그린 그림이라도 여기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건이나 왕류라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림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잘 그렸다 해도 내가 만든 석가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장품을 통해서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어요. 자부심도 드러내고 있고요. 아름다움, 예찬. 여기서부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결국은 천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고 사람의 육신과 사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니 큰 것과 작은 것, 진짜와 가짜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수리법이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가짜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가짜라고 안 좋은 게 아니다. 가짜도 충분히 그 감흥을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바를 취할 뿐이다. 자, 천지 만물은 모두요. 천지 만물은 모두 인연에 의해 잠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불교의 가합사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모아졌다가 다 흩어진다는 가압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길게요. 게다가 세상 만물에는 입에는 맞지만 눈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눈에는 맞지만 귀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은가. 입에 맞으면 눈에 안 맞고, 눈에 맞으면 입에 안 맞고, 귀에 안 맞고 이런데, 근데 이 샘물은 안 그렇다는 거야. 이 샘물은 달고 미각적인 거 나왔고 시원하여 우리 집과 이웃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입맛에 맞겠다, 맞는다 하겠다. 입맛에도 맞고요. 어느 건 입맛 맞으면 눈에는 안 맞는데 여기는 입맛도 맞고, 이 샘물이 기암 개석과 소나무 전나무 사이를 흘러 몇 자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마치 한 가닥 물줄기가 병풍 같은 푸른 산을 갈라 놓은 듯 훤하다. 푸른 산 시각적인 것도 있고 뭐뭐듯 지교법도 있지. 아침 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는다 하겠다. 입에도 맞고 눈에도 맞는 거야. 고요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고요한 밤이다 그지. 밤에 들으면 그 소리를 듣노라면 공우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울려 펴지니 청각적 이미지고 귀에 맞는다 하겠다. 눈에 맞으면 귀에 안 맞고 또 입에 안 맞고, 그런데 이 석가사는 눈에도 맞고 귀에도 맞고 입에도 맞는다. 자, 감각적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으로 석가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하고 벼슬이 초라하여 곱게 단장한 여인에게 눈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으며 필이나 금은고 같은 악기가 귀를 즐겁게 하는 일도 없다. 나는 다른 데에서 그런 즐거움을 못 찾는다. 자, 그저 이 샘물 하나에 의지하여 이 세 가지 즐거움, 눈, 귀의 즐거움이지.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 참으로 단박하고 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여기 이 부분은 나는 가난해가지고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석가산에서는 단박한 즐거움을 찾아요. 글쓴이가 석가산에 단박함을 즐기는 이유, 다른 데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석가산에서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저 이 샘물 하나에 의지하여 세 가지 즐거움, 눈, 귀, 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 참으로 단박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세상의 호글들은 모두 초라한 나를 비웃겠지만, 자, 세상의 호글들이 초라한 나를 비웃겠지만, 이게 이제 속세 사람들의 평가. 뭐 저거 갖고 그렇게 즐겁다고 해 하면서 속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즐거우니 이 즐거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얻겠다. 이 얘기지. 석가산 폭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피는 해안선은요,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야.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고,
특히 봄에, 계절이 봄이야. 봄에 개화, 꽃이 피고 낙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꽃이 피었다.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 여기가 지금 간 곳이야.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었다. 자전거는 길이에서 겨울을 났다. 지금 계절은요.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핀 거 보니까 계절은 봄이네. 그리고 자전거는 길이에서 겨울을 났다. 그러면 계속 겨울 동안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글쓴이가 겨울 동안 자전거를 탔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갈랄게.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고, 겨울에는 봄의 풍경을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이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봄에는 겨울길을 생각할 수 없고 겨울은 봄길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봄길을 달리는 이유고요. 자전거를 타고 봄길을 달리는 이유고, 겨울에 끌고 다니던 월동장구, 겨울용품들 모두 다 버렸다. 방한복, 장갑, 틀양발도 다 벗어버렸다. 봄에 새로운 길을 가니까. 몸이 가벼워지면 길은 더 멀어 보인다. 티셔츠 차림으로 꽃피는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다닐 때 온몸의 숨구멍이 바람 속에서 열렸다. 해안선 타고 가니까 숨구멍이 다 열리는 것 같아. 이거 피동표현 사용했지. 열다에 리자에 쓴 피동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자, 자연과 조응하는,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이지. 조응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계지 흐름에 따른 정계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돌산도 향리람 앞바다. 여기가 앞바다에 어디 동백숲을 간 거야. 여기가 자 개화와 지금 개화 꽃이 피는 거하고 낙화 꽃이 지는 것을 보거든. 개화와 낙화를 만나는, 개화와 낙화를 마주한 장소 첫 번째. 다음부터는 장소만 적을게. 첫 번째, 돌산도 향리람 앞바다 동백숲이야. 동백꽃이 피고 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동백숲은 바닷바람에 수렁거린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꽃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백제가 무너지듯이, 지규법 썼지, 그지? 절정에서 추락해버린다. 자, 동백꽃은요, 가장 화려할 때, 절정일 때 툭 떨어진다는 거야.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동백꽃의 낙하를 뭐처럼? 백제가 멸망하듯, 그리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지? 감각적으로 낙하를 감각적으로 비유해주고 있어.
그냥 절정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그냥 꽃이 뚝 떨어진대. 그 다음에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 시집 마당 매화가 피었다. 요게 이제 개화와 낙하를 마주한 장소 두 번째. 두 번째, 1월 중순에 눈 속에 봉오리가 맺혔고 이제 활짝 피었다. 매화는 잎이 없는 마른 가지에 꽃이 피운다. 꽃을 피운다. 매화는 잎 나기 전에 꽃이 피는 거야. 나무가 몸속에 꽃을 밖으로 밀어냈어. 꽃은 뿜어져 나오는 듯이 피어난다.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핀 매화숲은 구름처럼 보인대요. 매화숲이 뭐처럼 보인다고? 구름처럼 보인다. 이 꽃구름은 그 경계선이 흔들리는 봄의 대기 속에서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매화의 구름은 홍곤하고 몽롱하다. 이것은 신기루다. 매화가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꽃잎이 후루룩 떨어지는 거야.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간다. 매화가 필 때는 꽃구름이라 그러고 매화가 질 때는 꽃보라라 그러는 거야. 어디서부터? 꽃핀 매화숲 여기서부터 되어 사라진다. 여기까지. 매화를 개화를 요거 개화를 꽃구름 그리고 낙하를 꽃보라에 비유한 거야. 자, 그리고 매화가 어떻게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었다가 날릴 때는 떨어질 때 어떻게 꽃잎 한 장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대요.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풍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화장도 있고 태워서 없으면 화장이지, 그지? 화장도 있고 조장, 새가 쪼아 먹는 건 조장이고 이런데 풍장은 바람에 의해서 자연이 이제 소멸일 때 풍장이라는 거고 매화는 바람에 의해서 사라지지. 그러니까 풍장이라는 거야. 백꽃과 복사꽃, 복꽃이 다 이와 같다. 이 꽃들이요 매화처럼 흩날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이야. 떨어짐. 서남사 디산이 이제 개화와 낙하를 마주한 장소 세 번째인데 어떤 꽃이 나오냐면 산수유가 나와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 피어난다. 산수유는 노란색 꽃인데 저게 꽃인가 싶어. 되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꽃의 그림자로 피어난다. 왜냐면 화려하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꽃의 그림자로 피어난다고 표현했어.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은 전혀 없다. 꽃인가 싶을 정도로 찌그마하네. 그래서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자, 파스텔 같아요. 진짜 파스텔 같은 느낌이 들어. 산야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 눈치채기 어렵다. 그만큼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꽃 폈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졌다는 느낌도 안 드는 거야.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산수유의 계열을 뭘로? 파스텔로. 파스텔은 색깔이 진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파스텔로. 낙화는요, 지우개. 나무가 자기를 지우는 지우개로 비유했습니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얘는 굉장히 화려하게 피어나는 거야. 산수유와 달리 아주 화려한 거야. 존재감을 드러내며 꽃이 피는 거야. 개화하고요.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이 가득 차 있다. 자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요게 개화.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가시하면서, 목련 보면 꽃잎도 두꺼워요. 꽃도 좀 크고요. 가시하면서 한삭과 하늘 향해 봉우리를 치켜 올린다. 꽃이 질 때 낙화야.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자, 여기까지 개화와 낙화지, 그지? 자, 꽃이 필 때는요, 그 중량감을 가시하는데, 꽃이 질 때는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한 거야. 이렇게 개화와 낙화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꽃이 목련인 거야.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뚝 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 앞에 동백꽃은 가장 절정일 때 꽃 자체가 툭 떨어지지, 그치? 근데 목련은 아주 거기에서 나무에서 시들시들해질 때까지, 누렇게 될 때까지 있다가 떨어지는 거야.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그래서 목련꽃의 죽음은요, 느리고 무겁고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보인다는 거야.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났어야 비로소 떨어진다. 펄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목련꽃 자체가 좀 두껍고 하니까 펄썩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을 사용했고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대요. 목련의 무게감과 소멸 과정을, 목련의 무게감과 소멸 과정을 음성상징어, 펄썩,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서 하고 있어. 정말 무거워서 펄썩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가벼운 꽃은 가볍게 죽고 무거운 꽃은 무겁게 죽는데,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간 것이다.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갔다는 말은 목련이 개화 시기가 가장 늦다는 거야. 가장 늦어가지고 이제 봄꽃은 끝이 나는 거야. 향이랑 앞바다의 동백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봄빛 부서지는 먼 바다를 쳐다본다. 바닷가에 핀 매화 꽃잎은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매화 꽃잎 떨어지는 봄바다에서 나고 또 죽는 시간의 가루들이 수억만 개의 물 비늘로 반짝이며
명멸을 거듭한다. 이 매화, 봄에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사람도 저렇게 피었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도 저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사색을 하는 거야. 봄 바다 위에 그 순결한 시간의 빛들은 사람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그것을 움켜쥘 수 없을 듯 싶었고, 그 손댈 수 없는 시간의 바다 위에 꽃잎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렸다. 봄은 숨어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없이 드러내 보이고, 운명의 모습들 뭐야? 태어나고 죽는 거. 개화, 낙하지, 그지? 개화에서 낙하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인다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다. 자, 봄의 개화와 낙하를 보면서 우리 인간 삶이 이러하지 않을까. 자, 춘수라는 것이 봄에 몸이 마르다는 뜻이야. 봄에 몸이 마르다라는 뜻이고요. 봄에 대한 생각이요. 봄에 대한 생각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야. 집약적으로 나타난 봄이 처음에 탄생과 마지막 죽음까지 다 볼 수 있는 뭘 통해서? 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보세요.